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조영빈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500만입니다. 아마 이 코너에서 소개한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벌금 500만 원,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3명의 의원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선 여권의 압력에 따른 굴복 하명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까지 맞물리면서 추 장관을 통한 여권의 검찰 장악이 예고됐다며 본격적인 추미애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 책임론까지 나왔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의 잡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법으로는 기소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불안함이 덜한 민주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법사위원들이 기소된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총선에 중대 변수로 부각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의 기소, 과연 벌금 500만 원을 받는 의원들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조영빈 앵커가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소식을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이 집단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 통합의 새로운 또 시작이 아니냐 이래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같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할 때부터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고요. 그분께서 다시 정치를 하신다니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해보자. 그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시는지 그 정신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지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네, 민현주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2년 전에 얼마 전에는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뭐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근데 그 결혼을 잘못한 상대자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라는 또 메시지는 하면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과거에 2년 전에 그 정신에 서로 여전히 동의하는지 그 정신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면서 이제 아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저희 출연하신 한 패널이 이 결혼에 대해서 재결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2년 전에 헤어졌는데 2년 만에 어떻게 재결합을 하겠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 의원께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포인트는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자 간담회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제 그 관련 의원들이 이제 합당을 했었죠. 2년 전에.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할 때 그 창당 정신, 저희가 정강 정책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새로 만들 때 어떤 것에 방점을 뒀었냐면 개혁적인 보수와 중도 세력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나가자라는 거에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을 운영하고 당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적 보수와 중도, 합리적 중도라는 정신이라는 것이 정책이나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지지 세력들의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비판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바로잡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갈라지게 됐고요. 다시 탈당을 해서 나오게 됐고요. 물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자리에 없지만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크게 이제 조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만들 당시에 분명히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거엔 합의했었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그 생각이 같다면 물론 중간에 이제 함께 열심히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생각이 같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보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의원들 또는 원외 정치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안철수라는 그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보수당과 의견이 같아야 된다. 견해가 같아야 된다. 즉 정치적 지향점이 같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고 새보수당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저희가 거리를 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지금 이른바 보수 통합의 움직임들을 보고 계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이 지금 유승민 의원의 오늘 그 새로운 보수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나 어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안철수 대표까지 같이 끼어들게 되는 이른바 빅텐트가 쳐질 것이냐. 이게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소위 이제 보수 통합의 어떤 고차 방정식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고차 방정식은 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정식은 아무리 풀어도 답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 통합, 중도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합 집산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치와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민현주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이 변수, 방정식의 변수들이 다 다른 내용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각자가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각자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들이 중심이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한 보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통합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야죠, 우선. 그다음에 각 그 정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이것 때문에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평가절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형만 통합이 됐다 했을 때 국민이 거기에 속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형을 채울 혁신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혁신이나 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물론 초기라고는 하지만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근데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그런 거기에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것을 채울 내용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도 부재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안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채울 혁신이라는 내용이 전혀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지금 그 SNS에 올린 글에 보면 일단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께서도 외로운 길일지라도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보수 통합이 잘 돼서
건강한 한 바퀴가 생기기를 바라는데 다만 거기에 외형만 이합집산으로 채우지 말고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채워서 이 진보나 개혁 진영도 정말 긴장감을 느끼고 같이 개혁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좀 기대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역시 이런 보수통합의 가장 큰 또 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신년하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임이 분명한 누가 봐도 다 아는 역시. 근데 그 보수통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유아무개라고 발언을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듣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게 과연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많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 지금 이제 새보수당에 있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 전현직 의원들이겠죠. 이분들이 아마 황교안 대표의 대선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세력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협조가 없다면 그리고 그분들의 정치력이 없다면 아마 황교안 대표가 다음번 대선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세력만 가지고는 당신의 대선 가도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 일단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많이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승민 이제 새보수당 전 대표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를 하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짜증 섞인 이제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수통합의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108대 8이다. 108 이제 현역 의원 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현역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새보수당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러브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보수통합의 그 대상 세력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왜 우리가 수적으로 더 우세한데 왜 우리가 저렇게 작은 당한테 계속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반문 세력으로 합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반문 지금의 이제 보수 야권의 지지율을 합쳐도 50%는커녕 40%가 겨우 될까 말까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우 아픈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왜 직시를 못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그래야 지금 이번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범보수권이 보수 야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디스하는 발언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수 통합에서 일단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무릎 꿇고 들어와 이런 표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뭐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범보수 야권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정치 노선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에 입문하는 등장하는 과정 그리고 퇴장하고 하여간 항상 그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다녔던 등장과 퇴장에 있어서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등장을 선언을 했고요. 지난 20대 총선 4년 뒤로 시계를 돌려보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픈 기억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완전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그런 또 바람몰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개인적인 바람이 또 투영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는 이제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20대 총선에서 저는 그 지역구 통합으로 낙선한 사례인데 그 낙선의 과정 중에 그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이 그 호남에서 충청남도로 바람이 불어 올라오자 정말 그 국민의당 후보가 기대 이상의 득표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미미한 차이로 낙선했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심대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그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마
저는 좀 어떤 누구에 대해서 혹평을 하거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성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께서 직시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기나 차차기 등 어떤 미래 정치 지도자를 놓고 볼 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는 호감도는 가장 낮은 편이고 비호감도는 가장 높은 편으로 변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으켰던 녹색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옛말에도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막연한 바람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본인이 진단한 대로 현재의 정치가 과거보다 굉장히 후퇴했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은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겠다라고 하는 정계 복귀 변치고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나 내용이 없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공부와 생각을 정리하셨다면 그런 것들로 좀 문을 여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마저도 없이 그냥 너무 박지원 의원께서는 굉장히 혹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냄새를 잘 맡고 왔다. 이건 굉장히 혹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는 정치인으로 국민께 거듭날 것인가. 이 정치가 후퇴했다라고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방을 안철수다운 처방을 어떻게 내놓냐에 따라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등장이 불러올 효과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명장은 어제 받았는데 하루 뒤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취임사 중에서 저희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타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디서나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오셨는데 짤막하게 요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취임사에서는 검찰이 15번, 개혁이 17번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의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과거 별명 추다르크, 검찰개혁의 잔다르크가 된 추다르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인사권을 어떻게 처음 쓰게 될지, 그 시점은 어떻게 되고 범위는 어떻게까지 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검찰 개혁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제 말씀을 하셨죠. 검찰 개혁 말씀을 하시는데 공수처법까지 통과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직 검경 수사 조정권은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지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무엇이 검찰 개혁이 더 남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는 믿고 계시거든요. 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공수처법도 통과됐는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완수인지 그 방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비리 의혹이 있는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 검찰이 그 이전에까지 정권의 이제 명을 받아서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의 검찰도 그렇게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의심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는 이제 첫 번째 인사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 응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사권은 장관이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인사권에서 저희가 주목할 게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만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반윤석열 네. 내지는 지금의 청와대에 굉장히 청와대 프렌들리, 청와대에 굉장히 친근한 인사를 이제 임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죠.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많은 조사들, 수사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덧붙인다면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제1여당의 당대표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을 수락했을 때 왜 법무장관직을 수락했을까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꿈이 어느 꿈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법무장관의 임무 수행의 그 네.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큰 꿈이라면 국민들의 여망을 비껴나가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가 보고 싶은 국민만 보는 그런 좁은 정치가 아니라 정말 전체 국민들의 여론을 아우르는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네. 만일에 꿈이 좀 작으시다면 또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 의원 말씀 중에 검찰이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중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여기 예,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른바 인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애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울산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는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우려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또 다른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사권을 통해서 이 사건이 흔들릴까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가장 일차적인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보다 더 원초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울산 사건이라는 것은 소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수사 사건입니다. 그것을 검찰이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명 수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말로 둔감을 시킨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검찰도 하명 수사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할 수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똑같이 제기되었던 전 울산시장의 비리 수사에 대한 것도 똑같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은 본질은 완전히 잊혀지고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저는 힘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법과 제도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것은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법무부와 여러 가지 제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검찰의 의식과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은 민현주 의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대개 제가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 정치인이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국민들은 전화를 하십니다. 혹시 어떤 판사, 어떤 검사는 변호사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 그것은 뭐냐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내가 피해를 덜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검찰 사법 불신이 우리 국민 속에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 아주 국민들 속에 잊혀지지 않는 뺄 수 없는 그런 말이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 살아온 것은 뭐냐면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그 집행 관행이나 습성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도 보시지 않습니까?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는 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잠깐 나왔던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날 바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 검찰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묘하게요. 과거의 독재 권력 시대에는 독재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그들의 입맛대로 검찰권을 갖다 상납하고 바치고 휘두르는 도구가 되었지만 지금의 검찰은 민주정부에서 지금의 검찰은 자기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 그리고 그 타이밍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조국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후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부인을 소환도 하지 아니하고 네. 바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검찰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검찰이 타이밍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 거기까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다만 한마디 짧게 붙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검찰이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해보자고 요청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과 손발을 잘 맞추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런 때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의식과 관행마저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바로 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손을 맞출 수 있는 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네, 박수현 의원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 그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한것 없이 민주당, 한국당 모두 바로 검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지금 충분히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슨 사사로운 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폭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이 과연 사보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안 내렸는데 검찰이 지금 느닷없이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란 말씀 다시 한번. 지금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택적 기소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찍어낸 듯이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얘기를 차례로 듣고 오셨는데 일단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선 이들을 콕 집어서 기소를 했다. 지금 자유한국당 기소된 의원들이 나오네요. 그럼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선물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시점이 좀 미묘하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뭐 황교안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또 황교안 대표가 또 포함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을 현재로서는 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기소가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그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당의 주장은 어디까지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느 정도가 좀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고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면 저렇게 프레임을 잡고 보면 뭐 검찰이 무엇을 하든 다 이제 음모고요. 다 그 계획에 짜여서 권력에 어떻게 이제 권력을 갖다가 본인들이 컨트롤하느냐, 통제하고자 하느냐의 방향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만 이해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와 이 기소 여부는 사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정기국회 물론 끝나고 임시회가 지금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회가 다 이제 일을 끝낸 건 아니지만요. 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분명히 검찰이 결정을 할 것이다,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 당시에 국회 이제 이 사태에서
살아있는 영상에 사실 방송에서 생중계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방송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그대로 실시간 중계되는 영상에 많이 의원들이 노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화면을 여러 각도나 다양한 방송국에서의 그 각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기소에 보이시는 저런 화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상이 찍혔고 누군지 식별할 수 있게 분명히 이제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만 저는 이 보좌진들까지 같이 기소가 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수사 조사를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더 보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는 받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현역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지금 이 기소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뭐 선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장관이 되시고 나니까 이제 선물을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장관 취임되면서 동시에. 그래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검찰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을 또 하나의 적폐의 이제 집단으로 몰면서 현재 하고 있는 수사마저도 잘 안 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의 앞장선 의원들,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들이 대략 꼽히는데 콕 집어서 기소를 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이런 목소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저는 동물국회를 방지하자라고 해서 국회가 합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만들었던 것이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진화법을 어김없이 그 당사자들이 어긴 것입니다. 회의를 방해한 것이죠. 그런데 회의를 하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라고 그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처벌됐다는 것에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 등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원에서 따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 균형 이런 것들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나 그건 법원에서 한번 따져볼 일이고요. 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에 못 이겨 끝내 야당 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이 모든 야당 탄압, 야당 괴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에 저항할 것이다. 도대체가 법률가라고 하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말씀의 앞뒤 논리 구조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면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든 야든 이런 상황을 만든 그런 어떤 국회가 국민께 사죄하는 우선 그런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